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실적이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전은 실적이 아직은 뭐 기업마다 좀 다르겠지만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원전은 수주부터 이렇게 건설하는데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너무 사이클이 길거든요. 그래서 원전과 좀 조선은 약간 다르죠. 조선은 일단 수주하고 2년 후인데 원전은 일단 10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보통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5년 동안은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 입지 선정하고, 그때는 뭐 실적이 반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긴 사이클이니까 원전주를 실적주로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개념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원전주 중에서 실적이 좀 그래도 나오는 기업은 주로 이제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인 게, 왜냐하면 한전기술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전 수주하면 먼저 설계부터 하거든요. 바로 잡혀요, 실적이. 그래서 좀 빠르고, 한전 KPS는 맨 나중에 잡혀요. 왜냐면 원전 지어지고 나서 가동하기 전에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해주고 가동하고 나서 정비해주는 회사예요. 가장 늦어요. 근데 왜 둘 다 실적이 가장 이렇게 좀 가시성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주하자마자 바로 나올 게 한전기술이고, 그리고 한전 KPS는 너무 늦게 반영은 되더라도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원전이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원전 수가 꽤 많잖아요. 그거 정비로 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꽤 돼요. 꾸준한 거죠. 그냥 계속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래서 실적 면에서 이제 그 두 기업이 가장 눈에 띄고, 그래서 어쨌든 원전주들은 실적이 뭐 안 좋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핵심은 그거예요. 원전주를 보실 때는 숫자보다 미국이 진짜 의지가 있냐, 원전 의지가 있고 우리한테 수주를 줄 거냐. 지금 원전주를 바라보는 최고의 지금 모멘텀은 다 기대하고 있어요. 원전 우리가 미국 수주 받는 거. 미국에서 수주받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수주한 게 딱 두 개죠. 옛날에 아랍에미리트, 체코 두 개인데, 미국을 뚫는 순간 이건 이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앞으로 미국에선 2050년까지 300개 지어야 돼요. 원전을 300개. 우리가 옛날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두 개인가 네 개 하면 수주했던 걸로 기억나고, 이번에 체코가 두 개거든요. 그것만 두 개 하는데 26조. 그럼 만약에 300개 우리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미국이 하겠지만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가져오는 건데, 1년에 한 8개씩 만들어야 된대요. 지금 계산을 해보면 1년에 8개인데 그 중에 한 개씩만 따내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막대한 우리가 이제 시장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역시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경쟁자인데, 없는 건 아니에요. 저기 어디죠? 그 원전 경쟁자 중국하고 러시아 세계 최강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이들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X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디냐면 인도가 있는데, 인도는 자국 산업만 해요. 수출 안 하고. 그럼 프랑스밖에 없어요, 사실. 수출해서 경쟁하는 국가는 프랑스인데, 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이번 체코에서도 프랑스가 졌죠. 이유는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는 10년, 프랑스는 15년.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일단 가성비가 떨어지는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는 프랑스를 선택할 리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들을 갖춘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미국에서 원전 지을 텐데 우리랑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미국 혼자 할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 혼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고, 미국은 이게 설계나 이런 건 잘하는데 시공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코 수주도 못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잘 못 만들어요. 이 원전, 이 발전소 자체를. 그리고 1990년 이후로 아마 원전 2개인가 3개밖에 안 지어봤을 거예요. 거의 지은 게 없어요. 예. 시공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랑 합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건설주도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손을 잡고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올랐던 기업이 현대건설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숫자보단 미국이 진짜 우리한테 줄 건지,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해서 최근 이슈 나오고 있는 게, 폭염으로 인해서 유럽 에너지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서 좀 이슈가 됐는데요. 전기료가 2~3배 폭등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원전 업계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냉각수가 뭐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근데 이런 이제 폭염으로 인한 거는 계절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원전에 뭐 저는 장기적으로 악영을 준다, 그렇게 좀 생각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원전에만 100% 의존하는 것도 당연히 위험해요. 예,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원전도 있고 또 LNG 발전소도 있고, 모든 걸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고집하는 건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했던 국가들이 다 바꿨어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 한국도 사실은 원래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굉장히 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원전 산업이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친원전으로 바꿨고, 근데 이재명 정부는 또 탈원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뀐 거잖아요, 사실은. 옛날 민주당은 탈원전 쪽인데 바뀌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일본도 탈원전 끝냈죠. 최근에 원전 짓는다고 했고, 그리고 유럽도 많은 국가들이 지금 친원전으로 돌아섰고, 독일이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잖아요. 근데 독일도 친원전은 아닌데 탈원전은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탈원전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유일하게 남은 탈원전 국가 하나가 오스트리아. 하나 남았고, 아시아에서 하나 있어요. 대만도 아직은 탈원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젠순왕은 자꾸 원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만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아직 대만은 바뀐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본다면 원전에 대해서는 일비할 필요 없다. 다만 이거는 경계하셔야 돼요. 원전만이 정답이다? 절대 아닙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 필요하고, 태양광 필요하고, 풍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LNG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이제 D를 백업해줄 아까 ESS 필요하고, 뭐 연료전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또 D를 받쳐줄 전력기기, 이게 다 갖춰줘야지 완벽하게 구동되는 거지, 이게 한쪽이 무너지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건 사실 다 AI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뭐 폭염 때문에 일시적인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는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원전 수요가 이렇게 커져나면 현재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지만 갈수록 경쟁자가 막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 이게 이제 결국엔 원전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 설계도 하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인간한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어서 아무나 만들 수가 당연히 없는 거고, 원전 기술 갖고 있는 기업 국가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는데 그 안에서도 수출이 또 가능한 나라는 또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보 문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결국 저는 우리나라랑 프랑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딱 2개고, 미국도 있죠. 미국까지 3개인데 결국에서 우리랑 미국은 옛날에 합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자기네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수출하고 싶으면 자꾸 허가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소송이 걸린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합의 본 건 뭐냐면 앞으로 유럽 쪽은 미국이 좀 주로 담당을 하고, 유럽에 들어갈 때 이제 대신에 웨스팅하우스가 주던 하지만 거기 시공 같은 건 아마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 같고, 아시아 쪽 있죠. 아시아 쪽의 수출은 아마 한국이 맞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미국 본토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한수원이 팀 코리아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미국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해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경쟁력도 워낙 뛰어나고, 그 다음에 원전 수출을 한 국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랑스도 있고 한데, 영국도 원전을 하는데 영국 원전을 지금 프랑스가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쟁 국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경쟁력 자체는 한국을 따라올 국가는 사실은 전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우리랑 경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밖으로 못 나가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겠지만 중국과 친한 국가들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들 국가에 우리가 수출할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은 배제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출할 나라는 유럽, 아시아 일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에요, 제일 큰 시장. 여기에서 경쟁자는 사실 없어요. 그냥 미국밖에 없는 거죠, 경쟁을 굳이 한다면. 프랑스는 경쟁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뭐 굳이 공급 그런 쪽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수주 가이던스는 10조 7천억 원인데 하반기 수주가 확정될 경우 10조 7천억 원을 상회하는 수주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주 잔고가 실제 실적으로 전환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게 수주라는 게 이제 회사마다 또 다르고, 어떤 거냐에 따라서 수주하고 나서 몇 년 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바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간 반영은 되겠지만, 중요한 건 수주 잔고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계속 늘려야 되겠죠. 이게 결국 나중에 매출로 잡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매출 확정보다도 수주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이제 원전인데, 원전은 결국에 이제 미국 쪽이 열리는 거, 이 부분에서 수주를 계속 기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LNG 터빈을 만들잖아요. 가스 터빈. 이거 세계 5대 업체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그 해외 쪽에서 보면 세계 3대 업체가 아마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GE 버노바라는 미국 기업인데, 이게 가스터빈이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만드는 회사는 제한적인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옛날 같으면 에너빌리티한테도 안 와요, 물량이. 근데 세계 업체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긴 거예요.
에너빌리티까지 지금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혜를 지금 에너빌리티가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이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전도 좋고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도 지금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LNG 발전소도 미국은 지어서 거기에다가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스터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어쨌든 이런 수주를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10조 7천억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수주 담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뭐 빨리 반영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이제 수주하는 회사 뭐 이런 고객사라든가 어떤 물건을 수주했는지 이거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좀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이건 좀 경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 하는 이슈가 있을까요? 원전은 이제 결국 그거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무조건 수주한다는 기대가 되게 커요. 근데 그냥 미국이 다 해버리는 거죠. 우리랑 손을 안 잡고. 아니면 갑자기 프랑스가 경쟁력이 생겨가지고 미국에 이제 떡하니 진출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생각지 못한 경쟁 이슈가 생겨가지고 우리 파일을 뺏기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경계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지금 뭐 나쁘게 볼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당장에 뭐 악재가 나올 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서 진짜 너무 적극적으로 좀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원전을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의 속내는 뭐냐면 중국에 밀리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원전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전 경쟁력 1위는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예요. 정말 여기는 원전 강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옛날에 1등이었는데 지금 다 뺏겨버렸죠. 워낙 이걸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한국은 진짜 좋은 파트너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손을 잡을 거라고 좀 보고 있지만 혹시라도 어쨌든 여기에 프랑스가 들어가거나 우리 손 안 잡고 그냥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 이 부분이 생기면 주가는 이제 급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계속 우리가 확인은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긴 시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더 조정을 거칠지 아니면 좀 조정을 끝내고 오를지도 좀 궁금합니다. 당분간은 계속 좀 왜냐하면 지금 이벤트는 없어요. 뭐 수주 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더 쉴 것 같고 근데 되게 견조하더라고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안 빠져요. 옆으로 간다는 건 진짜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조정 잘 받고 있고 다만 이제 PER이 100배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비싼 건 맞기 때문에 시총 40조고 그래서 새로운 뭔가 수주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슬그머니 또 흘러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흘러내리면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봐요. 오히려 그럴 때 투자하시면 좋겠고 지금 투자하기는 좀 늦었죠. 지금은 신규 접근보다는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다만 어쨌든 고밸류는 또 사실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횡보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수주 호재로 삼성전자가 급등했다가 현재는 7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삼성이 어쨌든 이제 정말 너무 중요한 수주를 따냈죠.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민 거죠. 그거를 이제 정말 살려준 거고 삼성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맺었고 지금 이제 7만 원까지 좀 올라온 상황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는 삼성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대를 안 했는데 이제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대가 생겨야 주가 오르거든요. 그게 반영이 되면서 그래서 첫 번째 측면에서는 아무도 기대 안 했던 갑자기 파운드리 사업부가 초대형 고객사 하나를 확보한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끝이 아니다. 더 큰 거 나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속타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주를 지금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쟁이가 아닌 이상 이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또 기대해보자. 그래서 아직 파운드리도 더 기대할 게 생겼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좀 김 빠질 수 있잖아요. 더 나올 게 없으니까. 근데 그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삼성이 한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대를 더 해본다면 7만 원 이상의 레벨업은 저는 더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HBM 메모리에서 하이닉스에 밀린 거죠. 엔비디아 공급 못해서 지금도 계속 매일 나와요. 뭐 엔비디아 통과했다 아니다 막 루머는 계속 확대재산 되는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진실이 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근데 결국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시간도 벌써 1년 지났고 또 내년에 HBM4 새로운 모델 나오는데 그건 누구도 수주한 게 없어요. 지금 하이닉스도 못했고 마이크론 삼성 다 지금 엔비디아 승인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거기선 또 어쨌든 뭐 삼성이 손을 잡을지 모르지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최악이 지나간 상태에서 파운드리는 이미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수주가 나왔고 추가 수주 기대되고 HBM은 뭐 여전히 기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계속 나옵니다. 엔비디아 통과 여부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그런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여기서 나쁘게 볼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 계속 가지시고 뭐 7만 원이 아니라 뭐 8만 원 이상을 보면서 잘 한번 들고 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올랐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게 결국 지금은 승자 독식 시대예요. 그러니까 승자가 계속 승자를 이어가면 좋은 건데 삼성이 HBM 못 들어가니까 그 수혜를 하이닉스가 다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 9조 원. 삼성은 반도체가 물론 뭐 이렇게 반도체가 파운드리까지 합쳐서긴 하지만 반도체 전체 다 합치면 3천억인가 4천억 벌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죠. 압도적으로 패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안 좋았는데 다만 이유는 알잖아요. 하이닉스가 다 가져가니까. 근데 이게 영원하면 삼성은 못 가지만 이게 이제 지금 하이닉스는 많은 그 외국계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면 내년에 하이닉스 점유율은 좀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삼성이 반격할 것 같다. 이 전제를 많이 깔고 갔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이 들어오면요.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경쟁자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진 거예요, 최근에. 근데 결국 삼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1등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이슈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은 좋지만 경쟁 우려로 좀 빠졌다. 다만 지금 주가 또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저는 선반영 됐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2등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HBM은 그래도 계속 하이닉스가 1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전체 HBM은 시장 계속 커져요. 커지는데 옛날에는 다 독점을 했다면 이제 좀 나눠 갖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이 더 커지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이 구조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빠진 이유는 삼성이 너무 이제 좀 반격하지 않을까 이 우려 때문인데, 근데 아직은요 삼성이 엔비디아 통과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몰라요.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빠져준다면 기회는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외에도 좀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업종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이슈는 결국에 이제 그거죠.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이 시장에 누가 경쟁자로 들어올 거냐. 요새 AMD, 브로드컴, 그리고 아마존이 자체칩 만들고 그게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독주 현상이 끝나고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빨리 올지 늦게 올지 모르지만 엔비디아도 영원히 독주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특히 삼성한테 좋은 게 삼성은 엔비디아 공급을 못했지만 AMD랑 하고 브로드컴이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 시장이 점점 커져주면 납품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삼성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AI 가속기라든가 반도체도 결국 그동안 독점했던 엔비디아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점유율들이 이제 경쟁 업체들이 조금씩 진입을 하면서 엔비디아 독주 체제를 좀 깰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게 빠를지 느릴지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갖고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슈가 중국의 추격이죠. 중국이 그동안 무섭게 추격했는데 CXMT가 정말 무섭게 찍어댔거든요. 근데 요즘엔 좀 얘기가 안 나오지만 어쨌든 중국이 어디까지 기술 발전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무섭긴 해요, 사실은. 근데 중국이 어쨌든 DDR4까지는 했는데 DDR5는 쉽지가 않다고는 하더라고요. 또 HBM도 3E 이런 아주 고사양 버전은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혹시라도 중국이 그런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랑 맞먹는 정도의 어떤 양산을 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이제 무서운 거 되는 거죠. 공급 과잉이 심해지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그 두려워해야 될 건 중국 CXMT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근데 아직은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기술은 아닌데 계속 우리가 좀 경계감은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로봇주들은 보통 제가 이제 이게 계절성이 되게 강한 게요. 연초에 되게 강해요. 희한하게 연초 효과가 되게 센 업종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까지는 되게 또 시들시들해요. 왜냐면 연초에 이미 세게 한번 달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로봇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멘텀이 없어요, 최근에. 이슈가 없어요, 뭔가. 테슬라 봇도 뭐 요새 생산한다고 하는데 좀 연기된 것 같고, 대량 생산 좀 어렵고, 중국에서 요즘에 막 휴머노이드 로봇 핫했잖아요, 되게.
근데 그런 소식도 강감해지고 있고, 한마디로 로봇은 계속 지금 성장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식상한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중국의 로봇이 막 마라톤도 하고 막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막 그런 영상도 보죠. 그때 처음에 신선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또 느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건 그래서 숫자 보여달라, 돈 버는 거. 근데 로봇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을 아직은 많이 못 벌니까. 대부분 적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들, 이미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들 올랐고 굉장히 고평가돼 있는데 숫자가 나올 수 있나?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나? 이거에 대해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데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하고 그랬지만 뭐 최근에는 이제 어떤 M&A 이슈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로봇주들의 하락은 뭐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안 나오는 상태에서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든가 고평가 부담 때문에 좀 지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 악재도 큰 건 없어요. 뭐 이렇게 새로운 게 좀 없다는 거죠. 지금 근데 주가가 싸질 않기 때문에, 주가가 싸지 않다는 건 아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나와야 주가가 팍팍팍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은 또 보이지 않고요. 또 우리나라 이 로봇주들은 대부분 협동 로봇이 많아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 비중이 높았고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인데 근데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을 지금 못하고 있죠. 어디로 넘어간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에 특화된 쪽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형 로봇 쪽에 좀 이제 강점이 있는 게, 물론 레인보우도 거기 속해 있지만 테슬라봇 같은 거잖아요. 테슬라에서 만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셌던 회사가 로보티즈죠. 로보티즈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 이 관절, 액추에이터 만들거든요. 중국의 유니트리에 납품했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좀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도 주도를 할 것 같고, 협동 로봇은 좀 한때 뜨거웠지만 최근에 성장 둔화되면서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좀 지지부진한.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이 되게 좀 답답해 하시는 게, 로봇인데 안 간 거예요, 주가가 자꾸만. 근데 그거는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협동 로봇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협동 로봇보다는 휴머노이드를 원한다. 그쪽 밸류체인을 계속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도 주목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아모레는 지금 주가가 계속 성장을 하는데 LG생건은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벌어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이게 순수하게 화장품 하는 회사잖아요, 거의. 근데 LG생건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화장품이지만 하나는 음료 사업도 하죠. LG생활과 뭐 코카콜라도 있고 하니까 약간 좀 이게 거기서 좀 차이점이 있고, 근데 LG생건과 이렇게 아모레가 차이점이 나는 거는 둘 다 힘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디 브랜드 시대니까 가성비 좋은 이런 브랜드, 고가 브랜드 만들죠. 그래서 아모레는 설화수, 그 다음에 LG생건은 후라는 독보적 브랜드가 있는데 옛날만큼 그 가치가 떨어져 있죠. 요새는 특히 MZ세대 분들은 브랜드 보고 사진 않거든요, 화장품을.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도 예전 같지는 않은 거고, 또 중국 의존도가 높았는데 중국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모레는 이번에 실적 보니까 괜찮았고 LG는 여전히 안 좋아요. 그 이유는 결국 이 중국 비중입니다. 이 LG생활건강이 중국 비중이 여전히 4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전히 너무 높아요. 그리고 구조조정도 좀 뒤늦게 했어요, 아모레보다. 아모레는 선제적으로 해버렸어요, 구조조정. 그래서 당시에는 실적이 더 안 좋았죠, 아모레가. 구조조정을 하면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모레가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아모레 경영진이 이건 잘한 거예요. 왜냐면 중국이 꺾이는 걸 알고 과감하게 손질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LG생건은 늦어버렸어요. 그 차이가 지금 이렇게 이걸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LG생건은 중국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니, 중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옛날처럼 중국 사람들이 후를 많이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에서 이걸 많이 팔고 싶으면 마케팅을 또 해야 돼요. 그럼 마케팅 비용 들어가면 이익은 또 갉아먹게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브랜드들이 좀 있어요, LG생건도 인디 브랜드가. 근데 그들이 비중이 낮아요. 후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LG생건의 인디 브랜드가 잘한다고 당장 실적에 뭘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모레는 브랜드들이 이제 중국 비중을 확 줄이고 설화수 비중도 좀 줄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 비중이 좀 커졌죠. 그래서 이게 브랜드도 다변화되게 좀 잘 해놨다. 그리고 중국 비중 많이 줄였고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 이런 쪽으로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아모레가 좀 먼저 구조조정을 하고 이런 변화에 기민하게 좀 먼저 대응을 했다는 게 지금 이렇게 LG생활건강과 아모레의 차이를 만들었고, 옛날에는 화장품 하면 LG생건이 1등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처지고 있고,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업은 APR이죠. APR이 실적을 발표해서 이제 아모레 제치고요, 시가총액 1등 돼버렸어요. 화장품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인디 브랜드 회사가 아모레를 이겨버렸고 LG생건 저 밑에 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아무래 입장에서도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무래는 좋게 보고 있는 게 구조조정을 잘 해놨고 포트폴리오도 다변화시켜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브랜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LG생건의 후라는 브랜드도 지금 옛날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이 브랜드 가치는 어쨌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설화수 이게 어디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가 언제든지 또 빛을 발할 날이 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지만 뭐 LG생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시간 필요하겠지만 아모레 퍼시픽만큼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 시점 이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좀 약간의 조정장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많이 빠진다가 아니라 좀 약간 이제 늘어지는 조정장 8, 9월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일단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도주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선이라든가 성장하는 섹터들 있죠. 거기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렇게 관련된 그런 주도주들이 원전도 괜찮고요. 거기 속해 있는 기업들은 만약에 8, 9월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로 일정 부분을 그쪽을 좀 편입을 해주시고 그게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이거 이제 비자 면제해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9월 29일부터입니다. 시행은 내년 6월까지. 그러면 하나의 큰 트렌드는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올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쓸 거고 사실 중국인만 오는 게 아니라 K-팝 데모넌터스가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나니까 한국을 올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검색도 해보고 야 한국 한번 가보자. 거기 나오는 뭐 한옥마을도 있고 그걸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가서 라면도 먹어보고 싶고 그러면 한국 문화를 직접 보러 오는 수요가 또 생기면 중국과 맞물려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겠죠. 거기에 관련된 이제 대표적으로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은 업종이 호텔이 있고 카지노 이런 쪽이 또 있겠죠. 여기도 하나의 좀 주도 섹터가 저는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된 또 뭐 우리나라에 또 요즘에 외국인들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피부 미용, 이 피부과 가려고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쪽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또 한 축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정부가 밸류 포기는 안 할 거라고 봐요. 지수 5천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냐 실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결국 저는 밸류업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9월에 아마 상법 개정을 또 하나 더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집중투표제 소액주주의 권익을 올리는 이제 집중투표제를 아마 통과시킬 것 같은데 결국 그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가셔야 된다면 이 밸류업 수혜주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주사나 아까 금융지주 같은 이런 이제 주주환원 자리주는 그런 섹터도 하나의 축으로 놓고 그래서 이 세 개의 축을 놓고 이번 조정기관에서 좀 고르게 편입을 좀 해놓으신다면 저는 포트폴리오는 좀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번 조정 구간에 그런 쪽으로 한번 포트 구성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가져가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이제 각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비중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주식 비중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강세장에서의 조정이거든요. 이럴 때는 주식 비중 함부로 줄이시면 안 돼요. 단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는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대 3대 3 정도의 비중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 10% 현금 정도는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번에 이제 세제 개편하고 나서 한번 시장이 폭락한 적 있잖아요. 그게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현금을 또 약간 투입을 해야 되니까 10% 정도의 현금을 좀 남겨놓으시고 3대 3대 3 정도의 비율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트를 재편하셔서 한번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면 가을 이후에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2차전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차전지 현재 업황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가 이제 좀 좋아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최악은 이미 지나갔고 저점을 찍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배터리라는 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 가장 중요한 시장은 전기차인데 안타깝게 전기차는 아직은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고 주로 이제 전기차가 지금 많이 팔려야 되는 국가가 미국인데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전기차를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미국은 좀 기대하기 좀 쉽지 않고 성장은 아직은 좀 시간 걸리고 근데 유럽은 괜찮아요. 유럽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데 여기도 좀 우리가 왜 고전하냐면 그 잘 되는 걸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중국 배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수혜도 못 받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이 유럽에서 전기차 판매 정말 좋았거든요.
좋은데도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계속 빠졌어요. 사실은 수혜를 못 받고 뭐 CATL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전기차 쪽은 또 뭐 더 나쁠 건 없죠. 사실 뭐 더 나쁠 건 없는데 아직은 딱히 좋아지는 게 보이진 않는다. 이런 좀 상황이고, 다만 어쨌든 요즘에 이제 이 배터리 쪽에서 주목받는 건 이제 전기차보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요 산업이 이제 굉장히 좀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특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ESS를 이제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보조 전원 같은 거잖아요. 뭐 태양광을 우리가 뭐 낮에 이렇게 전력을 만들어서 밤에 쓰려면 배터리에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은 데도 뭐 보조 전원 같은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ESS가 뒤를 받쳐주면 되게 좋고, 특히 테슬라가 ESS 세계적인 뭐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워낙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혜를 못 받았어요. 왜? 이것도 역시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배터리를.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LFP예요. LFP는 우리 한국이 못하는 거죠. 우리는 NCM 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LFP 저가형 배터리들은 사실 이 ESS는 성능이 중요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안전해야 되고 오래 써야 돼요. 근데 LFP는 장점이 그거거든요. 성능은 떨어지는데 NCM보다 가격도 싸죠. 오래 쓰죠.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의 LFP를 대거 채택해서 지금 좀 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좀 도와줬죠. 이번에 감세안에 이제 의하면 중국 배터리는 이제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국 일단 배터리에 내년까지 봤을 때 관세가 일단 70% 들어간대요. 고율 관세 때려요. 네, 그럼 중국은 일단 못 들어가죠. 뭐 근데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중국 배터리나 중국의 뭐 양극재나 이런 소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일정 부분 첨가된 그런 배터리를 만약에 쓰게 돼서 ESS 시설을 만들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CATL에 배터리를 갖다 써서 이렇게 만들어요. 중국 밸류체인으로. 그러면 이 테슬라는 보조금을 못 받아요. 거기에 원래 보조금 주거든요. 생산 세액공제 같은 걸 해주는데 못 받습니다. 근데 한국산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을 줘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감세안 통과되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거 그러면 우리한테 되게 좋은 건데 ESS 그런 배터리를 한국으로 바꾸겠다. 근데 그때 이미 LG가 양산을 하고 있었어요. LFP 배터리를 하고 있어서 LG가 좋아지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LG가 테슬라에 6조짜리 계약을 맺어버렸죠. LFP 배터리. 물론 27년부터 공급은 하지만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된 거죠. 진짜로 이제 생각했던 스토리가 그대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중국을 이제 퇴출시키고 미국에서 ESS를 이제 우리가 장악하는 그림. 그러다 보니까 이 스토리텔링이 이어지면서, 근데 이게 ESS는 배터리 기업들한테 너무나 좋은 게 여러 면에서 되게 좋아요. 장점이 많아요. 전기차보다. 시장은 작아도 그래도 이거는 일단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좋고, 거기다가 ESS 시설은 기업들이 하잖아요. 기업들이 우리 여기다가 얼만큼 짓자. 뭐 테슬라가 1년에 우리 요 정도 지을 거야. 근데 전기차는 소비자의 변동이 심해요. 올해 살려고 했다가 안 사버릴 수도 있어요. 예측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해서 올해 전기차 이만큼 팔릴 것 같아서 공장 딱 지어놨는데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힘들죠. 근데 이 ESS는 그러질 않아요. 미리 정해놓은 대로 그냥 딱딱 기업들이 하니까. 그래서 수요 예측이 되게 쉬워요. 불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밸류를 올려버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그 ESS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금 AMPC라고 어떤 배터리가 됐건 어떤 제품들을 만들면 IRA에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이제 그 중에 들어가는 게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배터리도 있는데,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차 배터리는 LG랑 GM이 합작회사로 들어가요. 5대 5거든요. 배터리 만들 때. 그러면 배터리 하나 만들면 둘이 나눠서 받아요. 보조금을. 그러니까 1억 주면 5천만 원씩 가져가는 거죠. 근데 ESS 요 배터리 시설은 우리가 단독으로 들어가요.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보조금을 엄청 받아요. 몇 천억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되게 커요. 그래서 시장은 그러니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전기차보다 못하는데 시장이 작은데 그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겠냐. 전기차가 잘 돼야지. 이런 시각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ESS 시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선 전기차 안 좋은 건 다 알고 이미 주가는 다 반영해 있고 ESS가 붙으면서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지금 2차 전지 업종을 일단 바닥을 찍은 것뿐만 아니라 당분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LG엔솔이 중국 기업 대상으로 승소를 해서 또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LG엔솔이 이것도 호재가 나왔던 게 그날 아마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루에 뭐 거의 9%가 올랐던 건 제 기억나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 12업체죠. 중국에. 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12업체인데 독일에서 이제 특허 소송이 걸린 게 LG엔솔이 한마디 베꼈다 이거죠. 이제 영업본 침해했다, 뭐 디자인 도용했다, 뭐 이런 거 같았는데 소송을 걸었는데 사실 독일이란 국가가 중국이 좀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을 못했는데 독일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이겨버렸죠. LG의 손을 들어줬고 되게 또 놀라웠던 게 이제 아예 여기서 영업하지 말라고 퇴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판매하지 말라고. 그러면 독일은 유럽의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심장이에요. 심장인데 거기서 중국에 물론 CATL은 아니더라도 중국의 한 업체가 아웃돼 버린 거예요. 그럼 LG 입장에서는 너무나 편한 이제 좀 좋을 수 있죠. 경쟁자 하나가 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LG는 자신감을 얻어서 여기저기 또 소송 걸 수도 있어요. 중국 업체들 대상으로. 너네 우리 특허 침해했잖아.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지 뭐 중국 10이니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업체를 대상으로 이겼다는 거는 중국의 다른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도 충분히 소송해서 한번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럼 중국에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부분은 의미 있는 또 반전 신호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홀딩스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에코프로 이제 지주사니까 거기에 이제 양극재나 이제 뭐 전구체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리튬 값입니다. 리튬 값이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하반기는 괜찮다고 보는 게 업황이 좋아서는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급 개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튬도 아마 감산 들어갈 거예요. 너무 리튬도 지금 중국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막 리튬 기업들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중국 정부나 뭐 이런 민간의 어떤 이제 합의에 의해서 아마 감산을 해서 좀 약간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리튬 값이 더는 안 떨어지겠죠. 바닥을 찍고 돌리면 리튬 가격이 일단 올라야 양극재 가격이 오르거든요. 전구체도 오르고 그리고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리튬이 무조건 올라야 돼요. 이 배터리 전체 밸류 체인에는 그래야 좋습니다. 근데 그런 신호가 일단 보여서 저는 좀 긍정적이다. 물론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뭐 계속 이렇게 가격이 오르진 않겠지만 정말 리튬 가격이 정말 23년 고점 찍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가는 되돌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에코프로보다는 이게 리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업은 철강인데 철강도 중국과 연결돼 있죠. 중국이 감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철강도. 오래된 설비들 막 폐쇄시키고 그럼 중국에서 철강 감산하면 철강값 오르겠죠. 이거 당연히 수혜죠.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 공급 개혁 측면에서 철강과 리튬 수혜를 둘 다 받을 수 있는 게 포스코홀딩스이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하반기에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바이오주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7월에 가격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오를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금리나 이런 매크로 환경은 일단 좋아요. 되게 좋고 미국 경기도 좀 둔화될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마지막 이제 고비가 트럼프의 관세죠. 그래서 의약품 관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협박을 하죠. 막 250% 때리겠다. 막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시장이 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250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하더라도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게 관세 200%에 1년 후에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250이라는 숫자는 되게 무섭잖아요. 무서운 숫자인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때리면 미국의 국민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각종 항생제부터 모든 약값이 다 튀어요. 그럼 누가 피해보죠?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봐요. 당연히.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약 기반 시설이 좀 약해요. 약하고 대부분 거기 중국에서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0이라는 숫자는 그냥 상징적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걸 한번 워딩을 딱 던져놔야 트럼프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미국에 빨리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제약회사들 너네 뭐 하고 있니? 빨리 공장 지어. 관세 안 내잖아요. 근데 그거를 250, 300% 때리면 이제 숫자가 무섭기 때문에 공장을 짓겠지. 이런 좀 약간 협박성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걸 당장 때리면 타격이 크니까 아마 1년 유예기간 주지 않을까. 그래서 1년 후에 250. 1년이라는 기간은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1년 후에 또 지나면 흐지부지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시장은 별로 신경 안 쓰겠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의약품에 결국 관세는 부과하겠지만 결국엔 관세가 크다 하더라도 당장 부과하는 게 아니라 좀 나중에 유예 기간을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는 이제 좀 기대하는 게 그 중국에 대한 그 규제.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은 약을 만들기보다는 약을 설계하고 이렇게 개발하는데 그거를 주로 중국에 많이 맡겨요. 그럼 중국이 만들어주죠. 그래서 위탁 생산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의 삼성바이오가 그거 하잖아요. 중국에 막강한 경쟁자가 많은데 중국에 이거를 넘겨주는 게 이제 미국 입장에 불편한 거죠. 거기에 각 미국 사람들의 생체 데이터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그걸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을 발의를 했는데 통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없어졌는데 아마 다시 할 가능성은 저는 있지 않나. 되게 민감한 데이터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로 가시화되면 이번에 2차 전지랑 비슷하죠. 중국을 또 규제하는 이슈가 터지면 우리가 수혜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바이오를 좀 괜찮게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바이오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도 좀 잘 받은 상태고, 이번에 삼성바이오도 실적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금리도 낮아지고 관세만 조금 이제 불확실성만 잘 마무리한다면 저는 하반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투자 많은 분들이 좋다 하니까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주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투자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변동성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바이오의 속성 자체가 이게 지금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임상이 잘 돼서 성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 주가 급등하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폭락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바이오 투자하는데 난 변동성이 싫다 하면 안 하셔야 돼요. 바이오를 아예 다른 업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에 들어가시는 순간 변동성은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걸 못 받아들이시면 아예 안 하시는 걸 저는 권유드리고 싶고, 근데 그 안에서 그나마 좀 이제 바이오도 안정적인 기업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주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 있죠. 그 회사들은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신약을 위탁받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CMO라고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나마라도 좀 이제 바이오에서 그런 좀 리스크가 싫으신 분들은 이 삼성바이오라든가 뭐 ST팜, 바이넥스 같이 남들한테 이제 수주받아서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CM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뭐 ETF도 괜찮겠죠. 바이오 ETF도 몇 개 있으니까 뭐 기업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바이오 ETF도 좀 괜찮지 않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삼성바이오도 뭐 어쨌든 마찬가지고 바이오는 자체적으로 원래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마시고 그 변동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이오 기업의 그건 숙명이니까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엄청 급등을 보였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세제 개편 때문에 좀 역행하다 보니까 또 배당 분리과세도 처음에 분리과세 세율이 27%였다가 갑자기 막 38.5로 올라가니까 좀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부진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정말 좋았잖아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8월, 9월까지는 조금 시들시들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제 개편도 다시 좀 정상화되고 하면 어쨌든 코스피 5천 가는 거의 핵심이 저는 금융사라고 좀 보거든요. 배당도 많이 주고 주주환원도 열심히 하고 주가도 싸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매력들이 좀 있는 업종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8월, 9월 이런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저는 좀 비중 늘리는 것도 괜찮다. 물론 주도주는 증권주죠. 근데 증권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지금 가격대로는 오히려 좀 은행주들이 좀 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금융 쪽 보실 때 증권주도 좋지만 가격 매력이 생겼고 좀 배당 매력이 생긴 은행업 정도 한번 좀 이렇게 포트에 편입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래서 8월, 9월에 좀 그런 약간 이렇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중에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기업을 일부만 좀 포트에 넣어 놓으시면 연말에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금융주 섹터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기업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은행주 쪽에서는 지금 뭐 은행주들 사실 다 좋게 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좀 지금 봤을 때 좀 높은 기업은 약간 기업은행 같은 경우 좀 수익률이 좀
편이고 또 정부 거잖아요. 정부가 밸류업할 때 저는 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주주환원들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좀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기업들이 많지만 뭐 증권업종 내에서는 원래 좀 배당 많이 주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증권, 또 대형사고 워낙 지금 실적도 좋기 때문에 삼성증권도 좀 괜찮아 보이지 않나. 근데 꼭 뭐 어느 게 더 낫다 이 그분은 사실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그 두 기업이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가장 기대된다고 말씀 주셨던 조선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하나오션이 6, 7월 들어서 급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어떤 호재가 있었었나요? 결국 그거죠. 하나오션이 가장 이제 강했던 건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협상할 때 조선업을 카드로 내밀었는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1,500억 달러 펀드 만들어 가지고 미국의 조선소도 인수하고 우리가 인력 지원도 하고 배도 건조해주고 기술도 전수하는 이건데, 이미 하나오션은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작년에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버렸죠. 작년에. 그래서 아예 미국의 현지 조선소를 하나그룹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된 기업이에요. 벌써 준비를 했고, 사실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미국 직진출보다는 그래도 일단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가 먼저 선수를 쳤고 그게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고, 하나가 지금 이제 이번에 수주도 받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앞서 나가고 있고, 거기 필리조선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뭐 조선소를 인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현지의 뭐 인력이라든가 이런 기술 전수를 어떻게 할지는 뭐 그거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 하나그룹이 인수한 그 미국의 필리조선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이제 교두보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그룹이 정말 작년에 승부를 건 게 결국 그게 이제 결실을 맺고 있고, 또 하나오션이 실적도 너무 좋아요. 과거에는 이게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죠. 실적 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생산성도 개선되면서 정말 놀라운 뭐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젠 또 실적 면에서도 재평가를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와 모멘텀이 너무 조화가 잘 된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좀 비싸진 건 약간 그건 좀 오게 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았다고 보시나요? 뭐 여력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아직 제대로 시작을 안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선박이나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있는 사이클이니까 더 갈 수도 있지만, 더 가더라도 조정은 받으면서 가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쉬어가겠지만 더 올라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사실 뭐 이거는 하나오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런 대형 조선사 사는 건 진짜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자재 업종들 있죠. 조선 기자재. 그래서 조선 공급망에 속해 있는 중소형주들도 그들은 사실 이런 대형주보다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를 본다면 조선 기자재 뭐 부품이나 엔진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업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괜찮게 보는 게 그 세진중공업. 거기가 이제 LPG나 보통 가스선은 액화시켜가지고 이걸 담아서 배에 싣거든요. 그걸 이제 보관하는 이제 보관통이 필요해요. 그거 만드는 회사가 이제 보통 이제 세진중공업이 그걸 좀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부품 관련해서 케이프 같은 기업들도, 왜냐하면 케이프는 원래 증권사도 갖고 있어요. KP투자증권. 케이프.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높은데, 이 회사 또 본업이 그 엔진 부품 만드는데, 이 회사가 만드는 엔진 부품이 거의 독과점입니다. 일본 기업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양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품이 공급이 안 되면 엔진 만들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재 업종은 사실 좀 할인을 좀 받고 있지만 괜찮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에서 LNG 이제 도입을 하겠죠, 우리도.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많은 국가에 LNG 수출할 텐데, 그러면 LNG 수출하려면 그 LNG 수출할 수 있는 그 항구 쪽에 이제 바다 쪽에 약간 이제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게 주로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휘어질 때 연결하는 그 관이음새 피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팅 업체들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LNG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자재 업종들을 조금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번에 시장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사기보다는 본인이 좀 찾아서 사고 싶은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주도주를 찾아야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인 입장에서 주도주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니까 뭐냐면 나는 안정적으로 배당주 하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자산을 이제 천천히 증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배당주 아까 은행이나 이런 것처럼 배당을 많이 주고 성장이 좀 약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그래서 꾸준하게 나한테 1년에 얼마씩 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사실 근데 그건 주도주는 아니죠. 사실 주도주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또 포트에 많이 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내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어떤 건지 먼저 찾아보세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은행처럼 이자 따박따박 받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역시 주식은 주가가 우선이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좀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도주가 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도주 지금 몇 개만 말씀드리면 삼양식품이 있었고 최근에 화장품 APR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스킨 부스터 여기 이제 연호 생식세포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피부 주름 개선 같은 거 해주는 그 파마 리서치 리쥬란이라는 걸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었고 그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뜨거웠던 조선주도 있었을 거고 원전주 이들을 한번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매출 성장이 엄청납니다. 다 무조건 매출이에요.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줘야 돼요. 성장률이 꾸준히 증가해야 됩니다. 매출 성장이 꺾이면 지금 요즘에 중국 소비주 좀 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못 가는 업종이 하나 있어요. 중국 소비주 다 좋은데 예를 들면 이제 하나만 들면 면세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시진핑도 올 것 같고 중국이 이제 열어주고 관광객 많이 오면 우리 옛날 생각에는 면세점이에요. 항상 수혜가. 면세점 주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들은 한국 와서 면세점 잘 안 가고 어딜 가죠? 올리브영을 가요. 그 현대백화점 가요. 여의도 더현대. 성수동 갑니다. 완전 이 트렌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도주 파악의 핵심은 트렌드 파악이에요.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어디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 그냥 옛날에 중국 소비점은 면세점이니까 중국 사람 오네 이 고정관념이 빠지는 순간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그 트렌드가 어디로 가는지를 뭐 신문도 보시고 이러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될지. 그게 AI도 마찬가지고 원전이 가는 이유도 사실 AI 전력 수요 때문이고 변압기 마찬가지죠. 조선은 안보가 들어가 있고 배도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화장품들은 인디 브랜드 지금 수요가 늘면서 또 급등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엔터 K-팝 데몬 헌터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갑자기 관광 수요 또 많이 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이제 결국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가 좀 붙으면서 꾸준하게 매출 성장이 나올 거 이게 뭔지를 먼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그게 뭘까? 그게 주도주 조건의 1순위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를 이 기업 혼자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하면 안 돼요. 만약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잘 가죠? 엔비디아 칩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그냥 엔비디아가 거의 한 70% 독점할걸요. AI 칩 시장. 엔비디아 말고 한 10개 업체가 나눠 갖는다면 엔비디아 주가 이만큼 못 오릅니다. 결국 공급이 부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 공통점이요. 조선 보세요. 중국이랑 거대한 경쟁자 있죠. 근데 미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미국에선 우리가 그냥 다 싹쓸이 할 겁니다. 그게 큰 거고 제가 뭐 배터리 얘기도 해드렸지만 배터리 미국에선 중국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가은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떠오르는 산업 중에 하나가 호텔 산업. 호텔이 왜 뜨겁냐면 외국인이 엄청 와요.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서울에 호텔이 없어요. 부족해요. 그동안 못 지어놔가지고. 그럼 이거는 호텔 업계한테는 좋은 거예요. 단가를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건 공급 강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위험해요. 되게 아무리 업황이 좋아도.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수요는 증가해야 되고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이 나와야 되면서 공급이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가요. 근데 공급이 많아지면요 사이클이 금방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삼양식품은 이게 독보적인 회사인 게 불닭볶음면은 이제는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식문화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냥 코카콜라가 된 거예요. 경쟁자가 일단 없어요. 그냥 이거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 코카콜라는 그냥 코카콜라인 것처럼. 그래서 주도주를 고를 때는 일단 그 두 가지를 좀 찾아보자. 첫 번째 조건이 수요가 먼저 일단 살아나는 걸 찾고 거기서 경쟁이 치열한지 아닌지 요거를 먼저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계속해서 그런 산업을 발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이제 급작스럽게 타결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협상 결과가 어떻다고 좀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해요. 좀 걱정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세 협상 이제 마감일까지 우리가 협상이 좀 안 돼가지고 좀 초조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일본 EU는 15%로
낮췄는데 우리는 과연 낮출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일본은 원래 2.5% 관세가 붙었기 때문에 같은 15도 우리가 좀 손해죠. 우리는 원래 0%였잖아요. 옛날에 무관세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트럼프는 최저 이거를 마지노선을 정해놓더라고요. 옛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래서 가장 낮은 게 10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10인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영국하고 싱가포르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한국, 일본, EU죠.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관세율로 보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건 맞아요. 그건 좀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 협상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쫓겨서 협상이 안 됐으면, 이번에 아마 보셨겠지만 제일 놀라운 국가 두 개 있잖아요. 캐나다 35. 아니 미국의 최우방국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35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스위스, 미국하고 사이 좋은 나라인데 39를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거든요. 만약에 협상이 안 됐으면. 그래서 15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적의 결과를 뽑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생각이 12.5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12.5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관세 12.5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워드 러트닉 상부장관이 오케이 알겠다. 트럼프한테 갖고 갔는데 트럼프가 15로 잘라버린 거예요. 다 맞춰 그냥. 무슨 12.5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이번에 협상을 되게 잘했고요. 거기다가 또 잘했던 게 쌀과 소고기도 개방 안 했잖아요. 되게 민감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정상회담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결론을 하나 낼 게 좀 있는 게, 우리가 이제 쌀 시장이나 이런 거는 막아냈지만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남아있고, 거기다 그 알래스카 LNG 있죠. 요것도 좀 참여하길 원하고, 구글 지도 반출하는 거. 요것도 좀 남았어요. 근데 그건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거를 우리가 방어를 좀 잘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또 갑자기 관세를 때 올려버리면 이게 또 낭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잘하긴 했는데, 이제 정작 중요한 우리나라랑 그 한미 정상회담, 미국과의 정상회담까지는 끝나야 좀 안심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선 그래도 좀 최선의 결과는 뽑아냈어요. 이사님 채널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와 지금의 증시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대신 얘기를 했지만, 자료는 여기 이게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예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님이 아마 쓰셨던 자료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랑 지금이랑 왜 비슷하냐면, 일단 그때도 탄핵 이후로 새로운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나왔죠. 바로 취임하고 나서 허니문 랠리가 실제 나왔어요. 당시에 진짜로 한 두 달 나왔는데, 당시에 저도 정확한 세제 개편안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세제 개편안 나오고 증시가 박살납니다. 두 달도 빠져요. 지금이랑 약간 비슷하죠. 지금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잘 버티지만, 그때 한번 이게 휘청여서 두 달 조정받고요. 그리고 그 기간 잘 소화하고 나서 다시 한 두세 달 또 랠리 보여서 전고점 뚫고 2017년 아마 하반기까지 되게 장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 때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장이 망가진 그런 흐름인데, 뭐 내년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올해의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그때랑 왜 뭐가 이게 비슷하냐면, 세제 개편안 때문에 좀 흔들리는 것도 사실 있고, 허니문 랠리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그리고 같은 또 민주당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정책도 좀 비슷해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땐 수소고 지금은 이제 좀 약간 태양광이나 풍력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AI 쪽에 좀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때도 트럼프 당선되고, 그러니까 비슷하죠. 그때도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그 관세액이 계속 나올 때고, 근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고 거의 좀 오버랩 되고, 그 다음 또 비슷한 게 중국이 2016년까지 공급 과잉 때문에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뭘 했냐면 중국이 공급 개혁을 해요. 감산을 합니다, 제조업을. 그래서 그때 석유화학 회사들 주가 진짜 좋았어요. 그때 롯데케미칼이 주도주였어요, 당시에.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게, 그때 뭐 지금은 아직 중국이 결정한 건 아닌데, 중국이 지금 요새 얘기 나오는 게 공급 줄이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영향받아서 좀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하고 그 2차 전지, 리튬 아마 공급 감소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랑도 거의 좀 비슷해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2017년과 지금 25년이 뭔가 좀 약간 완벽히 닮은 건 아니지만 거의 흡사할 정도로 모습 자체가 움직여서, 근데 그거랑 이제 같이 간다고 좀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결국 한두 달 쉴 수 있어요. 지금 요 이슈 때문에, 세제 개편 때문에 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엔 이 한두 달 정도의 어떤 조정 기간을 잘 극복하고 정부가 세제안만 다시 되돌린다면, 뭐 증시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치가 3,300이니까
그거 넘어서 아마 한 가을경에는 사상 최고치 한번 도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 좀 조정받고 올라갈 때 주도주는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그 정책 수혜주, 그게 되게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또 우리가 같이 생각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섹터들 있죠. 뭐 신재생이든 에너지 고속도로, 뭐 전력기기, AI, 데이터 센터, 이런 산업들이 계속 좀 주목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고용 지표가 크게 흔들리면서 통계 책임자를 해고하는 등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상황과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사실은 그냥 터질 게 터진 거예요. 이게 고용이 계속 꺾이곤 있었어요. 점진적으로. 근데 이게 그 실제 고용 보고서를 보니까 또 어쨌든 잘 나와요. 보면 예상보다 잘 나오니까 뭐 아직은 괜찮나? 근데 민간 고용 지표 보면 꺾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이 발표하는 데이터랑 정부가 발표하는 게 좀 달랐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거냐.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은 정부 데이터를 신뢰하니까, 그래서 정부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 이번에 수정했죠. 수정했는데 이번 7월 데이터도 안 좋았지만 5월과 6월에 발표한 데이터를 이제 고용자 수가 각각 10만 명 이상씩이 날아가 버렸죠. 수정을 했는데 한 20만 명이 없어진 거예요. 일자리가 갑자기 수정을 한 거죠. 근데 그거 데이터가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회피하고 싶은 거죠. 이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번에 노동통계국장이 조작한 거다. 사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노동통계국장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데이터 수집한 걸 받아서 발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조작할 수 없는 위치예요, 사실은. 근데 그냥 핑계죠. 예, 내 잘못 아니다. 이 사람이 조작한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이든이 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거고, 지금 미국 경제 나쁘지 않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는 어쨌든 꺾이고 있고, 각종 이제 민간 데이터나 최근에 나오는 뭐 다른 뭐 고용 데이터를 봐도 확실히 미국의 이제 고용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많은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 뭐 이런 일자리를 많이 지금 선호를 한대요, 기업들에서. 그만큼 이제 고용 시장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좀 영업하기가 좀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용은 둔화되는 게 지금 명확해지는 건 맞는 것 같고, 이건 당연히 미국이나 한국 증시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게 결코 좋지는 않지만, 근데도 시장이 이렇게 견조한 건 미국 고용이 꺾이면 그 고집센 파월도 어쩔 수가 없어요. 금리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 연준은 이 고용이냐 물가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을 하죠. 그래서 고용이 확 꺾이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되고, 근데 물가는 조금 높아지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는 요만큼 올라가는데 이번에 고용은 이렇게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면 9월에는 어쩔 수 없어요. 파월 의장도 이쪽으로 가야 돼요. 고용을, 이 경제 지표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94%까지 올라갔어요, 9월에. 그래서 결국 9월에 금리 인하한다는 기대감이 오히려 이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좀 작용하면서 시장은 버티고 있다. 그러나 저는 이거는 좋게는 안 봅니다. 경기가 꺾이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결코 좋을 수는 없다. 근데 이게 금리 낮추는 것 자체는 호재인데, 다만 이제 낮추는 이유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 많이 하잖아요. 거기다 관세까지 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는 되게 좀 좋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건데, 다만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랑 별개로 여전히 좋은 산업은 AI 산업이 있잖아요. AI 산업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도 뭐 하이닉스는 거의 AI 쪽에 속해 있으니까, AI랑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이 금리 낮춰주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쪽은 수혜를 받겠지만, 한국의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가전제품 회사라든가 뭐 각종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선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가성비 제품은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수혜주가 거기죠. 그 인디 브랜드 화장품. 가격이 우리나라 게 저렴하고, 그다음 불닭볶음면도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불닭볶음면 한 끼에 미국에서 2,000원 정도 한대요. 근데 그걸로 한 끼 때우는 거죠. 우리는 사실 불닭볶음면 하면 많은 분들이, 물론 식사로 먹는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이런 이제 컵라면이나 이런 거는 일단 간식용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끼 때운다는 개념보다, 근데 미국은 아니래요. 미국은 불닭볶음면이 그냥 한 끼 식사가 돼요. 그런데 가격 $2 정도 하거든요. 우리보다는 좀 비싸지만 미국에서 $2면은 굉장히 싼 음식이죠. 예,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가성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질수록. 그래서 그냥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한국 기업이 다 안 좋다 이거보다,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수혜받는 것도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좋지 않겠지만 일부 기업들은 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다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 나설 텐데요. 현재 주목해봐야 할 섹터가 좀 어디라고 보시나요? 일단 그래도 주도주군에서는 조선업종. 조선업종은 왜냐하면 그냥 시대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나라가 뭐 이 빨간 모자에 그거 썼잖아요. 그 메이크 아메리카 뭐죠? 쉽빌딩 그레이터 어게인인가요?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좀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쉽빌딩이 조선업 건조 우리가 부활시켜 주겠다. 이제 그런 것처럼 조선업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하는 정말 엄청난 카드예요. 근데 미국은 이걸 못 버려요. 배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안 도와주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은 실적도 좋고 뭐 모멘텀이 여전히 좋지만 이제 미국에서 배가 발주가 될 거예요. 그 배들을 당분간 우리가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수혜는 한국이 톡톡히 노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선주들 여전히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바이오도 좀 괜찮게 보는 게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국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러면 금리 인하도 할 거고 그래서 하반기에 모멘텀도 있지만 금리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 여전히 좀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재명 정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 AI니까 AI에 관련된 그 산업군들 있잖아요. 뭐 AI가 그냥 좀 두루뭉실하지만 거기서 저는 핵심은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걸 이제 인프라를 구축해 줄 수 있는 뭐 전력기기라든가 또 전력기기에 또 필요한 것들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전기를 그 에너지 만드는 건 신재생 에너지. 우리 한국은 일단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에 좀 굉장히 적극적이니까 그런 쪽. 그래서 하나의 이게 이제 거대한 뭐 이렇게 산업군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을 한번 계속 저는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지수가 어느 정도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적어도 3,400 정도. 그러니까 뭐 연말에는 모르는데 일단은 뭐 가을경이라도 한번 그러니까 한 8, 9월은 쉴 것 같아요. 8, 9월은 좀 조정받을 것 같고 뭐 약간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잘 극복을 하고 관세만 정말 트럼프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뭐 폭탄을 던지는 것만 아니라면 결국 또 미국이 또 금리 낮출 거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가을경인 한번 3,300 넘고 3,400 정도까지는 한번 올해 좀 찍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 증시 기준은 역사상 최고치죠. 거기는 한번 좀 도달할 일단 하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